정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눌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에 대한민국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너무 시간별로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앞으로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이제 한국에 어떻게 이런 것이 미칠까, 그리고 이제 현재 12.3 그 계엄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 벌어진 어떠한 일들이 과연 정말 이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지식과 소견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이것이 유지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이 길거리에 가서, 도로에 가서 교통법규가 없다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는 살인병기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내가 원하는 그곳에,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말 지탱하는 그 상권 분립이 무너진다면 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일부 야당 의원 내지 항상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헌정사상 최초가 너무 많아. 헌정사상 최초. 그러니까 150석 이상을, 국회가 150석 이상을 가지니까 무소불위입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전 몰랐어요. 이렇게 국회가 입법 독재에 의해서 행정부, 사법부를 다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계엄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났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이 비상계엄인데 이건 대통령의 사실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에서 쉽게 늘 헌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권력을 잡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쿠데타식적으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김정은이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내란 몰이를 하더라고요. 바로 비상계엄을 했는데 바로 내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의힘 그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당대표까지도 내란몰이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좌파 카르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지상 어디 보면은 대부분들이 모두가 내란 수괴라는 겁니다. 내란, 이제 수괴란 말이 북한 말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우두머리로 바꿨더라고요.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이후에도 한 3번 정도의 담화문 발표하셨고, 또 이제 그 편지를 한 4페이지인가 어느 정도 쓰신 거 보고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가지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뚜렷하구나. 그래서 그 늘 말씀하신 이것은 국민 계몽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비상계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이런 이제 제가 확신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법치가 무너졌고, 현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공산화 다 됐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 비상계엄이 딱 터지고 나 보니까 피하 식별이 딱 된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부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저렇게 좌지우지될 수 있구나, 이게 사실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것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정적,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저들이 어떠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또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하는 탄핵이니 무슨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김영현 장관도 동일하게 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요건은 이 비상계엄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 정부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든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가차없이 다 탄핵을 하는 거예요. 탄핵은 발의하면은 150석이 넘으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들은 150석만 넘으면은 바로 탄핵이 되는 거예요. 이틀, 3일 안에 다 탄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지금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아직까지 여러 개 재판이 있기 때문에 판사까지는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지, 판사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 자기를 수사한 중앙지검장, 국무총리까지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해놓고 국가를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켜놓고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행정부의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넘겨져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경비,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마약 사범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잠복하는데 그런 쓰이는 비용들, 간첩을 잡는 비용들, 이 모든 것을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공수처에서 와인과 술과 고기를 40만 원어치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네 군데,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은 지금 영원이에요. 돈 10원도 없어요.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공수처만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공수처에 줬을까요? 결국은 자신들의 하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를 앞잡이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산유국의 꿈을 가지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했는데 505억 중에 497억을 감액했어요. 8억 가지고 뭐 합니까? 무슨 동네 무슨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추선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도 모두 이것을 감액하고 예산 탄핵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네. 제가 그전에도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딱 계엄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다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계엄 발표는 했는데 어떻게 국회의 모든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국회를 다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국회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과반수 넘으면 154명 넘으면은 계엄을 해제하게 돼 있어요. 법률상. 그러면은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정상적인 머리가 가졌다면 국회를 당연히 봉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이미 군대를 거기로 보냈어야 되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선관위 네 군데를 계엄군이 갔는데 대한민국 그 누구도 선관위에 계엄군이 갔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정오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초등학생까지도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밀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발표하자마자 2분 만에 계엄군이 선관위 네 군데를 털었어요. 그럼 이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저는 우리가 목사님도 늘 주장했던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 국민의 투표 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걸 뽑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인재가 나와도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바꾸는 겁니다. 또 선관위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부정 취업이 1200건이랍니다. 그 사무총장 아들을 자기들은 세자라고 불렀대요. 세자. 이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검사도 거부하고 국정원의 감사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 선관위를 정상화시키고 이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는 거에 주 목적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 빼고는 아직도 주류 언론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음모론이고 극우 유튜버의 어떤 망상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023년 10월 10일 날 이게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국가정보, 그냥 예를 들어서 사설업체가 낸 게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겨우 5%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 관련 해킹 대응 취약점 다수 발견,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에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완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통합선거 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A를 찍은 사람을 B를 찍은 사람으로, B를 찍은 사람을 A를 찍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것이 이 스카이데일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전에는 이 계엄 이전에는 사실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전 목사님 통해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자되고 중심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을 통해서 물론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보도가 아직까지는 뭐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약간의 분분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카이데일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추적해서 공조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미 본토로 일부는 압송하고 일부는 일본에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가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 한국에 데려올 수 없다. 그래서 간첩법만 통과된다면, 한국에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잡은 간첩들을 보내주겠다. 이런 기사를 추측이라고 하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데일리가 이게 결국은 중국 해커라고 했을 때는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아니, 중국 해커를 99명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중국이란 나라에서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일부 고발도 하고 하긴 했어요. 한두 군데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하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넘겨줘 보세요. 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가 조정진 대표가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초청을 받아서
또 그 파티까지 참석을 같이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볼 때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가 그저 그냥 작은 신문사 하나 운영하는 뭐 정보도 별로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고 재건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스카이데일리에서 기사로 나오는 요 중국 해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서서히 지금 하나하나 지금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져 보세요. 그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그날 바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누구도 그 투표용지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투표로 부정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모론이고 극우 유튜버의 망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 아닙니까?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도 극우 유튜버의 망상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은 2,600명인가 몇 명을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모든 투표 개표하는 데를 전부 다 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6,500명 그래서 이거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압승을 하게 된 거고요.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를 악마화하면서 계속 헬스와 거의 박빙이다 뭐다 해리스가 몇 프로를 앞선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근데 막상 당일날 보니까 어때요? 압도적이다. 시간도 얼마 안 돼서 바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망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저는 팩트로 알고 있고요. 넘겨줘 보세요. 이 재미난 것은 여기 보세요. 윤 대통령 계몽령이 4.19 혁명 이틀 전 기사더라고. 이게 보니까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65년 전에 부정선거의 증거로 이제 쓰인 게 뭐냐면 빳빳한 투표지래요.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것은 부정선거라고 그 당시에 65년 전에도 동아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보신 분들은 대한민국 그 재검표였을 때 나오는 빳빳한 용지 보셨죠? 신꾼다발처럼 쌓여있는 그 용지들을 수도 없이 보셨죠? 그러니까 65년 전에도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했던 거예요. 그럼 21세기에 형상보건용지? 그거 있으면 노벨상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비싸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돈의 종이를 당연히 형상보건용지를 만들어야지. 왜 안 했을까요? 돈을 폐기하고 다시 발행하는데 1년에 한국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형상보건용지 있으면 형상보건지로 쓰면 되지. 왜 투표용지에만 형상보건용지를 썼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넘겨줘 보세요. 이제는 얼마나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지, 현재도 법을 위반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지금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그 판결문인데,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못을 박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데 슬그머니 내란죄를 뺐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정 변경이 이 탄핵 소추 안에 8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란죄가 아니라고 했다면은 그때 찬성을 204명이 했는데 204명이 다 찬성 안 할 수도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판결문에 의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당연히 각하를 시키고 국회에 보내서 재의결을 해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잖아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평의회 해가지고 자기들 회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헷갈릴 겁니다. 왜 헷갈리냐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경찰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면서 졸속으로 더군다나 또 공수처라는 옥상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만들다 보니까 더군다나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통과시켰습니다. 그거 아시죠? 국무회의를 원래는 오후에 해야 되는 국무회의를 오전에 열어서 통과시키고 퇴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 탄핵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란죄 수사기관에 대해서 권한인데 여기 보세요.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은 검찰과 공수처 가지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라 한다면은 뭐냐면은 체포로잖아요. 체포를 해서 48시간 있는 다음에 또 연장하기 위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영장 청구권인데 그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데 기소권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사를 다 했어요. 뭐 구속을 시켰든 체포를 했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법원에서 이 사람을 형을 정해달라고 법원에 넘기는 절차가 기소입니다. 그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윤 대통령이 왜 안가에서 그 수사나 이런 거에 협조를 안 했냐면은 보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는 없습니다.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법을 위반한 것을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끝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오지 않으면 수사에 임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수사받기 싫어서 무슨 자신이 내란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기 싫어서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쪽 다른 이쪽 진영 말고 저쪽 반국가 세력들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기 싫어서 감옥 갈까 봐 무서워서 경호처 뒤에 꽁꽁 숨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평생을 법을 다룬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녀 사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일은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도 늘 봤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재판 관할이에요. 공수처법 31조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어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수처는 다만 범죄지가 대통령의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그 관할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인데 다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살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면은 재판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산지방법원에다가 부산지방검찰청에다가 내라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공수처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서부지방법원이냐 중앙지방법원이냐 이것을 마음대로 고르듯이 쇼핑하듯이 고르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그들이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그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영장을 다 청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사법기관이 공수처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32조에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 측 변호인단이 김용현 장관이 됐든 현재 구속 기소된 많은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됐어요. 그 사건 기록은 증거로서 왜 못 쓰느냐면 요즘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가서 나 그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제로가 돼서 다시 증인을 부르고 해서 확정을 지켜 형사소송법을 문재인이가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증인을 400명을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범죄를 특정을 해놨어. 그런데 재판에 넘기니까 재판에 가서 피고인이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럼 400명을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이 끝도 한도 없이 늘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이미선 재판관이었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헌재에서 받았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증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의 우연사항 헌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냐를 자기들이 따진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이거 모순된 얘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현재 저는 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들은 이념결체체고 쉽게 사상의 동일체 같아.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법은 자기들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법을 지금 준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나오냐 마르냐 석방이 뭐 언제 구속기간이 언제 막 따지고 있지만 아직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력들은 법치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럼 저들은 무법천지야. 누가 이겨요 당장? 무법이 이기는 거잖아요 당장.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 이렇게 헌법재판소조차도 이것을 법을 어기고 있다. 그걸 넘겨줘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지금 왜 헌법재판 얘기를 제가 자주 하냐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탄핵소추가 돼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이라는 그 양반이 참 웃기지도 않지만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헌법 11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직 지위는 있어요. 파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직무만 정지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도 추미애, 박범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박주민, 이 사람들이 절대로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내로남불의 극치죠. 내로남불의 극치. 내로남불의 극치고,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인데, 넘겨줘 보세요. 제가 좀 이따 그 한 번에 더 말씀드릴 거고, 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죠? 이게 누구예요? 여기 군복 입고 있는 여기 찌질이 누구예요? 곽정근이죠. 곽정근. 이 사람이 특전사령관이에요. 특전사령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를 이끄는 최고 3스타 특전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김병주가 사성장군이라는 게 저는 정말 고스톱쳐서 별을 땄나, 나 이 양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김병주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났어요. 여기에서 명백히 요원을,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을, 이제 특수부대는 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원들을 빼내라고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바이든 날리면보다 훨씬 더 조작이 심한 거죠. 들어보시면 분명히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보세요. 이 곽정근이가 밑에 또 박범계하고 부승찬이하고 같이 다 만났어요. 미리.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변호인을 붙여줬어요. 구속되기 전에 변호인을 다 붙여주고 회의를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가려고 하는데 변호인을 다 사임해버렸어요. 이 바보가, 이 곽정근이라는 사령관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3스타를 달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문재인 때 되도 않는 군인들을 다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올라와 있던 연수가 찬 별들 중에서 또 승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이 특수부대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믿고서 어떻게 이 잠이 오는가 싶기도 해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웃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건데, 이런 선동, 이런 왜곡,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넘겨줘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까지 지금 임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는 이 8명을 맞추다 보니까, 엊그제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기각은 됐지만 4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하루 근무했어요. 방통위원장으로 하루 근무했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누구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들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국제인권법센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념의 공동체, 사상의 공동체, 이 사람들을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옷을 입고 호사를 다 누리면서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다 기사, 자동차까지 다 주면서 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면 오늘이 그게 법인 거야. 대한민국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이렇게 법을 농락해도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심지어 2월 3일 날 이 마은혁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뭐냐면은 야, 우리가 국회에서 지명을 했으면 빨리 임명을 해야지 왜 임명을 안 하냐.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다른 것 헌법재판소에서 다 제껴놓고 40여기에 대한 결정을 2월 3일 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자기들이 대통령입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야, 저 40여기를 빨리 임명 왜 안 했냐, 너 빨리 임명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1석으로 탄핵이 되느냐 200석으로 탄핵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도 해놨고 권한쟁의 심판도 해놓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최상목이가 임명은 헌법재판관 2명은 가짜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리를 안 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만 일주일에 2번씩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빨리빨리 파면시키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를 주목을 해야 되고, 2월 3일 날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40여기란 자가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저들이 뚜렷한 자들이 누구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5명이 되어버려요. 그럼 한 명만 딱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딱 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예요. 법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왜? 법대로 하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게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도 회피 신청을 했어요. 이 남편이 현재 김희수라는 사람이 현재 그 국회 측 변호사인데 거기에 같이 남편이 근무를 해요. 이 정계선이라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됐고 최근에 정계선이가 서부지방법원장이었어요. 이거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 보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카르텔이죠. 좌파 법조 카르텔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계선이를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바로 기각시켜버렸어요. 기각 사유가 뭐냐? 우리가 회의해보니까 기각해야 된대. 단 한마디예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넘겨줘 보세요. 또 가장 지금 핫한 게 뭐예요? 문영배가 SNS를 보니까 이재명이하고 절친이에요. 술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다 절친이고, 또 문영배가 이승엽 야구선수 아시죠? 이승엽이보다 김재동이를 더 좋아하고 더 존중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존경한다나 뭐 한다나 돼 있더라고요. 김재동이가 한참 그거 하고 다녔잖아요. 헌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녔고, 그리고 친중 종북 무리법 연구회 회장도 했고 선거관리위원장도 문영배가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심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피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재판에 참석을 안 하겠다. 나는 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나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명이 찾아갔어요. 헌법재판소를 상의하라. 그런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몇 마디 하긴 다시 왔어요. 보여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강력히 투쟁을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텐트를 치더라도 강력히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보면은 안타까운데, 그래서 문영배가 가장 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되신다면은 헌법재판소 거기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이 문영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좀 많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이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문영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 전후 주요 일지를 보시면 1월 달에 체포영장이 집행 무산됐고, 또 공수처에서 영장 재청구했고, 최근에 오늘까지 그나마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기각을 시켰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은 법치에 의한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조본이라는 것을 경찰, 공수처, 국방부 해가지고, 국방부 감찰단 해가지고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은 법에도 없는 기구예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모든 것은 재판에 넘겨지면은 독과독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독과독수가 뭐냐면은, 나무가 독이 들어있으면은 그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인데, 똑같은 거예요. 불법에 의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수처가 계속 대통령을 수사한답시고 구인한답시고 서울구치소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구인한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임박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넘겼는데, 이제 완전 폭탄 돌리기가 된 거예요. 검찰에서 이거를 딱 바꿔보니까, 그래서 빨리 특수본이라고 해가지고, 그자 박세연이죠. 박세연이가 특수본인데, 그가 한동훈하고 절친입니다. 아주 한동 후배입니다. 후배. 그 아버지들끼리도 친해요, 둘이. 그래서 그 박세연이가 특수본에서 이 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더군다나 또 그 판사가 디테일하게 왜 공수처법에 어떤 게 나와 있어도 어떻다는 것을 다 써 있어요. 거기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다 했으면 검찰은 기소를 할 거냐 불기소를 할 거냐. 아까 기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소라는 것은 죄가 인정돼서 재판에 넘기는 게 기소예요. 불기소는 넘기지 않는 게 불기소고요. 그렇다면 검찰 너희들은 기소할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게 돼 있어. 너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재판부에서 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기각 결정을.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지금 딜레마가 있겠죠. 오늘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부터 심우정이가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짐이 무거우면 그럼 검사장 회의라도 할 텐데 했는데, 오늘 검사장 회의를 했더라고요. 오늘 10시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이게 기소를 해도 문제고 기소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불기소해가지고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러면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 뒤에서 좌지우지했던 그 세력들이 저 검찰을 그냥 놔둘까요? 완전히 아주 검찰을 아주 잡아먹을 때 아주 없애버린다고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소를 했어. 대통령을 기소를 했어.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기소를 할 때는 기소를 공소라고 그래요. 공소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죄가 내란죄면 내란죄라는 것을 판사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란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한 것은 다 쓰레기야. 그럼 검찰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에서 쓰레기를 받은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쓰레기를 받아서 쓰레기를 다시 법원에 넘겨주는 순간 자기들도 똑같이 쓰레기를 취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석방하고 다시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한 거 다 무효, 다시 경찰에서 수사를 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방법 중에 방법인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사부재리라고 들어보셨죠? 일사부재리. 형사소송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같은 사건으로 각 하나 취하된 사건은 다시 제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했잖아요. 직권남용이라면 직권남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란죄는 하나예요. 그러면 내란죄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검찰에서 기각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면, 야, 이미 공수처에서 다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불법이든 올바른 법이든 정당한 방법이든 이미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판으로 만든 이 법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자승자박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있는 사람들도 아주 머리 지날 겁니다. 지금 왜? 자기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계획대로라면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냥 연장해줘서, 구속기간 연장해서 조사 대충 하는 척 해가지고 그냥 공소장 써서 법원에다가 구속기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복잡한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한번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항인데, 흥미롭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또 헌정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구속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인데 이 10일을 따지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뭐라고 했냐면, 어제 25일 날 10시까지밖에 구속을 못 시킨다. 그럼 어제 이미 풀어줬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검찰이 불법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어제 다 끝났다, 빨리 석방해라. 그런데 그것이 이것까지 내가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그것이 이제 일수냐 시간으로 따지냐, 이거 차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 부심도 청구를 했고 체포적 부심도 청구하겠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빼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피고인, 피의자를 이익을 중시하게 돼 있어요. 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으로 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은 일수로 뺀 거야. 3일을 빼다 보니까 내일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으로 빼면은 이미 어제 끝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넘겨져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얼마나 자충수를 두냐면, 이제 끝까지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왜? 이건 돌발 변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돌발 변수다.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기롭게 내란죄로 탄핵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내란몰이로 갔을 때는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10% 내외까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국민이 아우성쳐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당장 구속시켜라, 그리고 조기 대선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일부 그들이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 빼고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국민들이 갑자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어? 왜라는 의문점을 생기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정확히 내란을 한 사유를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21세기 이런 것이 있어? 하면서 알아보다가 그 똑똑한 2030 애들은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빠릅니다. 이거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다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30에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지지율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보다 지지율이 50% 가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악수를 두는 거야. 카톡도 검열한데. 그러니까 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은 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카톡을 검열한대.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환길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아주 이 사람 일타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재까지 배출한 공무원, 이 사람 거쳐간 공무원이 200만 명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 강의를 듣고 공무원 뭐 시험 보고 해서 나가고 등등 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한 80만 명의 유튜버가 이제 구독자 수가 8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히, 이 사람은 좌도 우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런 중도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엊그제 여의도까지 나갔어요. 끝까지 하겠대요, 자기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요. 아니, 야, 선관위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를 고발을 해? 아, 웃기잖아요. 그럼 뭐야? 같은 편이라는 거야? 완전히 악수에 악수를 지금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 벼랑 끝에 몰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의 영향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정말 희생정신이 가득한 이 비상계엄을 해서 본인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정치인들하고 불러서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적당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랬으면 자기는 노무현 못지않게, 김대중 못지않게 모르죠, 뭐 하나 또 크게 지어주고 은퇴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토리하고 재밌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뭘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다 이제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계몽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넘겨져 보세요. 그래서 이 스탑 더 스틸, 비상계몽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이 스탑 더 스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고 다니던 이게 팻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탑 더 스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표를 훔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것이 지금 아주 이슈화가 된 거야. 그래서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아까 스카이데일리 그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슈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하는데 가장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A웹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의 전자투표기,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를 다 수출하고 있는 곳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수출된 곳마다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키르기스탄, 콩고, 가나 등등 다 부정선거로 폭동이 일어나고 다 했어요. 한국산 전자투표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 그 손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을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를 해서 그걸 해야 되고, 특히 2020년도에 대한항공의 임원용 여객기가 의자를 빼고 부정투표를 가득 싣고 미국으로 갔을 때 그것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것이 트럼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구정 끝나고 2월 달에는 아마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떠한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몽이라는, 넘겨져 보세요. 왜 이 계몽이라는 게 밝혀지냐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1월 24일자 조선비즈인데, 국민의힘이 46.7%, 민주가 36.8%, 윤 지지율이 46.9% 나왔고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18에서 29세가 44.4%, 30대 43.6%, 40대 32.9%, 50대 40.7%, 60대 56.9%, 70세 66%로, 더군다나 전라, 광주, 전남이 전남 전북이 29.6%예요.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이게. 2030이 있잖아요, 44%예요. 44%. 이거 엄청난 지지율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 계몽 아니고 뭡니까?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게 만약에 되지도 않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국민들은 더더욱더 불처럼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중앙선관위가 이참에 정말 제대로 국민검증해서 제대로 된 선거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올바른 투표를 한다면 대한민국 세력들이, 저는 200석 이상 한다고 봐요. 저들이 가짜 투표지 부정선거에 의해서 저렇게 많이 된 것이지 그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시간이 얼마 있나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재밌는 게 있어서 이제 본 건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수많은 온몸으로 익혀보는 범죄 혐의 의혹이라고 해서 뭐 코나이, 백현, 등 뒤로는 백현동, 대장동, 뭐 쌍방울, 이게 재밌게 어느 분이 이거를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놨길래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결국은 이 윤 대통령 탄핵 및 이재명 방탄의 이제 최종 목표는 이재명이 수사 및 재판을 최대한 지연해서 확정 판결 되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만큼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넘겨줘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교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금방 깜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네가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어떤 걸 했냐면은,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탄생시키고 6.25 남침전쟁의 와중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부국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가장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쓴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느냐, 넘겨줘 보세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김진호 목사, 여러분 다 아시죠? 김진호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으로 성경을 넣어줬답니다. 그 대통령직 복귀하기를 써줬는데, 비서관이 찾아와서 사인과 성경을 이제 적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김 목사께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성경 구절을 적어서 거기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창기도에서 대통령께서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 3평짜리 독방에서 얼마나 정말 그 기가 막히겠습니까마는, 이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03년도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로 건국을 하였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2의 건국을 이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귀환을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4년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낙선을 한 다음에 이분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 범죄인들이 찍는 그 사진을 찍고 별의별 수도 없는 정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4년 동안을 견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를 했죠. 그리고 미국을 놀랍게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그 성에 대해서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도, 그 정말 세계 최강 미국도 엉망진창이 돼 있던 겁니다. 성도 뭐 수십 개가 돼, 성도, 화장실도 남녀 무슨 뭐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또 미군의 트랜스젠더가 15,000명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미 최강 군대를 이끄는 자들이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15,000명이 전부 다 보냈고요.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남부 국경,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보내서
불법 이민자들, 불법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막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이 정말 다시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건국한다는 신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복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은 조화를 이뤄서 남북 통일까지, 평화 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1월 8일 날 생일이었대요.